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토론 주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실제 사회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성 경제인과 또 직접 여성 정책을 만들고 있는 여성 기관장, 그리고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성 교수분을 모시고 함께 변화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방송인 이기상님의 사회로 임선영 카카오 부사장님,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님,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무대 정리를 하는 동안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네 분 나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더레이터로 활약을 하게 된 방송인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데일리 W 페스트에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점심 식사를 잘 하시고 바로 전 세션은 잘 즐기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또 만나보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또 멘토로서 많이들 또 생각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 모시고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동아대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변혜정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카카오 부사장 임선영님 오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세션에서는 변화와 또 미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W페스트이다 보니까 여성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오늘 오후에도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 분은 근데 혹시 평소 때 어떻게 좀 안면이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랜선으로만 안면이 있습니다. 저는. 랜선으로만 어떠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다들 처음 오늘 네, 네. 만나시는 거군요. 우리가 이제 TV에서는 네, 예, 네, 네, 네. 썰전에서 잘 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 세션들을 좀 모니터를 밑에서 좀 하고 그러셨어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할 얘기가 별로 없다. 그런데 좀 빨리 좀 왜 안 끝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에서 그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지금 식사하시고 약간 졸릴 것 같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네. 재미있는 얘기들 또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는 얘기들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는 왜 하필 2시 반이냐 뭐 이런 얘기 네, 네. 했었던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아침부터 오지는 못했는데요. 네. 예, 아까 잠시 그 에피소드 조금 봤어요. 예, 굉장히 저희의 현실, 특히 여성들의 현실을 아주 잘 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여성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캐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등을 요구하는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느끼시나요? 예. 네. 예,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하는 일이 여성 인권 진흥을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도 많은 여성들이 본인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셔요. 그래서 한 예로 저희가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네. 올 4월 30일에 오픈했어요. 그런데 약 5개월 지났는데요. 너무도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저희가 사건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이슈일지도 궁금하고요. 네. 어느 정도의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아갔을지도 궁금한데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과거의 어떤 폭력 문제가 오프라인 중심, 현실 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심으로 저희가 계속 많은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있는지를 그 동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어떠한 좋은 기억들을 헤어지고 나서 유포한다던가 그렇죠. 유포 협박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약 5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요. 약 15,000건 이상 저희가 삭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네. 15,000건을 삭제를 해야지 되는 정도로 심각하다는 와. 겁니다. 네. 늘 듣고는 있었던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15,000건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네. 상당히 심각한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정말 예. 믿을 수 없었고요. 저도 오픈할 때는 이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네. 거의 한 달에 3,000건 이상 삭제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심각합니다. 엄청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성폭력 관련된 문제들이나 사이버 관련된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기본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성들이 어떤 평등 내지는 권리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어느 그 한 시점에서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요. 네. 저는 이게 수십 년,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에 크게 보면은 자유화, 민주화, 개인화 이 세 가지 흐름들이 이 급진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태어나고 그 자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을 전제를 하니까 그 자유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화 흐름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민주화라는 게 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평등화 효과를 갖습니다. 이게 그 알렉시스 토크빌 같은 사람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평등의 에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게 민주주의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이 평등에 대한 요구, 특히 그동안 차별이나 불평등했던 제도나 문화를 이 전복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자유화와 민주화보다도 저는 좀 더 주목하는 게 이게 개인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화라는 거를 뭐 이게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걸로 그 해석을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개인화야말로 이 자유와 민주화와 함께 이루어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양상 중에 하나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또 내 삶의 목적은 나의 자아 실현과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가장 급진적으로 진행된 것이 이 개인화 현상이고요. 이 개인화 현상은 자연스레 그 여성의 그 자기 삶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부당했던 이 권력이나 또는 이 제도의 그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 그 사회적인 운동이나 또는 정치 영역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나 이슈화를 통해서 더 확산되고 촉진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의 그 페미니즘이 확산되거나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또 그런 것 속에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것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 발전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현정 원장님은 어떻게 이 흐름을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어쩌면 이 흐름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 교수님도 세 가지 용어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여성들의 어떤 의미의 그 분출이죠. 어떤 이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삶하고는 다르게 살겠다. 적어도 엄마 세대하고는 다르게 살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어쩌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앞으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영 부사장님은 직접 이제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직원들과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하실 텐데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좀 느끼시나요? 생활 속에서? 네, 물론 저도 많이 느끼고요. 네. 앞에 얘기해 주신 그런 뭐 자유와 민주화, 개인화의 흐름들이 제가 이제 IT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IT라는 플랫폼을 만나서 변화의 기폭제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지만 내가 무언가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죠. 네. 예, 내가 굉장히 많은 자산이나 권력이 있지 않아도 그냥 나의 플랫폼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나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고 그 도구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나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전파력이 생긴 게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촉발된 데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맞습니다. 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회사에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리벽 있잖아요. 아까 대기실에서 부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늘 어딜 가면 그 사회생활하면서 그 유리벽을 어떻게 깨고 거기 올라가셨냐는 그 질문을 늘 받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이제 저는 이 자리에 올 때 굉장히 이제 저희 서비스를 써주시는 고객들이기도 하고 나중에 어디선가 함께 일할지도 모를 이제 잠재적인 여성 동료들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저는 이제 IT 그러니까 뭐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포털로 옮겼고 계속 이제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올 때에는 저는 내가 막 어떻게 해서 세상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그런 소위 깜냥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곳을 찾아가자, 변화하는 곳으로 찾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IT 업계가 좋은 점은 실력이 빨리 드러나요. 그리고 잔인하게도 무능도 빨리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논쟁을 할 수 있죠. 이 서비스는 이렇게 설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예요. 그랬을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걸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장을 한들 서비스를 오픈해 보면 그냥 하루 만에 판명이 나거든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 이제 4차 산업 트렌드나 이렇게 사회 전 분야가 IT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력이 빨리 드러나고 더불어 무능도 빨리 드러나서 나를 어떻게 교정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빨리 얻을 수 있었던 업계에서 일을 했던 게 좀 행운이었던 것 같고, 사회 전 분야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빨리 드러나고 빨리 수정하고 빨리 바뀔 수 있고 그 과정이 좀 투명한 게 바뀌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성장하고 지금의 포지션에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알아보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 능력을 빨리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굉장히 여성들이 커리어를 선택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네. 지금 그 페미니즘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슈로 되고 그 이슈를 매개로 해서 이런 요구들이 더 증폭되고 그것이 제도나 문화 쪽에 이제 충격과 영향을 주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 메커니즘이. 그런데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개인화, 자유화, 민주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남녀 평등, 그 뭐 양성 평등이라고 해도 좋고요. 양성 평등의 그 조건들은 많이 갖추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뭐 이렇게 직업에 있어서의 그 취업 기회를 갖는 데서 차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네. 그 문제도 과거에 비교해 보면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그런 어떤 조건들의 이 평등화 과정 이런 것들은 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걸 계속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은 그런 법적 제도적인 불평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화적인 문제, 소위 그 이 남녀 간의 그 관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간 사회가 쭉 그 변화되고 또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축적된 그 문화의 산물들이라고 하는 한 차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의 차원도 페미니즘이 이제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슈화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축적된 문화적 코드 속에 남아 있는 그 남녀 불평등이 됐든 또는 그 여성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됐든 또는 그 속에서 그 이 소위 암묵적인 요즘 뭐 묵시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이 권력의 작용 이런 네. 것들을 드러내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슈의 수준은 단순히 법적 제도적으로 이거를 평등화를 하자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문화적인 변형까지도 요구하는 이런 어떤 수준까지 왔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변화에 우리 사회가 발맞춰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생각하시는 바가 또 따로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문화라고 하는 일상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한 예로 저는 1990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남편과 저가 같이 공동 입장을 했었어요. 동시 입장. 네네. 그랬을 때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당연해서 저희 친정 아빠가 그래도 내가 너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를 아니 내가 왜 아빠로부터 데리고 가야 하느냐 데림을 당해야 하느냐 해서 제가 그냥 가겠다 해가지고 저는 남편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요즘도 결혼식장에 가보면 여전히 그 친정 아빠가 그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를 참 많이 봅니다. 네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아 참 우리 한편에서는 그 법제도의 평등 그리고 끊임없이 평등을 주장하는데 이 문화의 어떠한 속속들이 그 일상들의 하나를 보면 여전히 그 과거의 관습을 또 저희들이 따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또 합니다. 저는 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앞으로 할 일은 우리가 정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관습 가치, 신념, 그리고 어떤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물결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더구나 저와 같이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네. 매우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코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하고는 별개로 제가 사회화 과정에서 이미 학습된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 학습된 것들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학습된 것들이 고쳐지려면 새로운 학습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기존의 학습을 받았던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그걸 고치기까지는 문화라는 게 원래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변화까지는 이제 어려운 거고 이런 것을 이제 당장에 요구받았을 때는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불편해지는 불편해요. 예. 그 차원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 이게 지금 이 뭐 전환기라면 전환기랄까 이런 거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성별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 네. 세대 간 갈등도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저희의 그 여러 가지의 그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대 간 갈등이 저는 특히 지금의 50대 이상 하고 제가 한 40대 중반 이후랄까요? 저는 이제 개인화 자유화의 세례를 본격적으로 받은 세대가 8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 이제 30대에 진입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이 학습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 세대하고는 또 달라요. 다르죠. 물론 아직도 많은 변화의 여지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미 저는 그래서 이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낙관주의자인데 한편으로는 저는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상당 부분 이 새로운 학습이 진행돼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이제 더 촉진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새로운 학습을 받은 그런 사회화 과정을 거친 세대들 지금 30대, 20대, 10대로 그 중추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이 문화적인 문제들도 상당 부분 저는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그 외에 또 목적의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네. 뭐 그런 전제는 좀 제가 깔고 싶습니다. 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아니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에 조금 다른 이견이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는 오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특히 이렇게 50 넘으신 분들은 천천히 기다려라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지금 교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50 넘으신 분으로 정리를 네네, 해버렸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괜찮습니다. 50이 넘었어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의 인권 이슈를 순간에 제가 물을 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기다려라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시간이 기다린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촉발하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 계기가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한 분출, 외침, 어떤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이제 표현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어떤 의미로 나대냐, 설치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대냐 설치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그런 사회가 거. 네네, 그렇게 우리 얘기하는 분들이 사회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20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감수성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 그들의 그 요구가 틀린 게 아닌데 실은 그 어른들 기성 세대들이 조금 기다려라라고 이들의 그 어떠한 그 니드를 잘 받지 않는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시간의 변화가 과거 80년대, 90년대와 달리 지금은 시간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까 우리 부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너무 예. 빠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기다려진다고 감히 내 입안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네네. 상대를 저쪽으로 밀어놔야 이제 네. 여지가 많이 생기니까 네. 우리 변원장님 저 짧은 말씀 부분에 이해가 좀 되지만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네, 이쪽으로 네. 밀릴 그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건 우리 사회 전체의 그 변화 속에 이 문화 변화라는 게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네네. 거고요. 그 변화는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거기다가 여성운동, 또 페미니즘도 뭐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기되는 이슈, 뭐 아주 요즘 뭐 그 극단적으로 제기되는 페미니즘 뭐 이 요구까지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네. 의미의 범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뭐 워마드라든지 이런 네네. 또 무조건 뭐 그걸 남혐이라 그래갖고 부정적으로 좀 보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극단적인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게 이제 운동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운동이 그 제도로 반영이 되고 그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그 운동의 요구들이 그대로 그냥 뭐 직진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매개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매개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또 그 속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걸러져야 되고 그 뭐 요구들이 다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오늘 뭐 토론에서 나오겠지만 또 걸러져야 될 부분도 있고 더 증폭돼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일단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보적인 방향으로의 시간의 벡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네네. 지금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에서 다 기다리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그 전제를 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좀 툭 까놓고 편하게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대한민국 직장에서 남녀가 동등한가요? 아까 이제 카카오에다 일단 여쭤봅니다. 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제도적인 것들은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좋아질 테니 기다리라 이게 아니라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리더나 이런 어떤 조직장이 해야 할 일은 결단인 것 같아요. 그 법적 제도적인 조건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이신데 저기 제가 3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러세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지금 이제 아기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지금 계속 이 휴가를 더 길게 연장을 하면 커리어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내를 이제 복귀하게 하고 본인이 아이를 돌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분 지금 제가 일하는 프로젝트에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제 가시라고 했고 잘 다녀와서 굉장히 또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의 부인은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니지만 카카오의 어떤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씀으로써 다른 회사의 어떤 여성 직원의 경력 단절을 뭐 조금이라도 막을 수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이제 출근할 때 저희 출근길 풍경이 어린이집이 이제 회사 건물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아빠들이 다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화적 코드, 사실 여성들이 뭐 성장의 과정에서 요즘은 부모님들이 뭐 딸은 닭 날개, 아들은 닭다리 뭐 그러시지 않잖아요. 다 귀하게 키우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죽어라고 노력해서 취업을 해요. 저는 이제 취업을 한 여성들을 이제 직장에서 보면은 네. 한번 그런 게 부딪히는 게 이제 육아의 과정이거든요. 육아의 과정인데 아빠들이 육아를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왜냐하면 이제 아빠가 출근할 때 데려와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는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적기 때문에 엄마 위주로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네. 물론 모성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력 단절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은 아빠가 데려올 수도 있는데 아빠가 데려오면 우선순위가 낮아서 어린이집 떨어져 막 이렇게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수의 어린이집을 확보를 하면서 아빠가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가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면 아빠가 회의하다가 저 지금 애 데리러 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그게 여성의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양육의 문제로 자연스러워지며 그리고 이제 뭐 자녀 돌봄 휴가 이런 것도 법적으로 있어요. 유급 휴가고 1년에 열흘을 쓸 수 있거든요. 자녀 돌봄 휴가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사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쓰는데 부담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데에 사유를 적지 않아요. 애가 아파서 가는지 뭐 운동회에 가는지 사유를 네. 적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아요. 진짜 병원에 갔으면 영수증을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신뢰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이제 문화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리더들이 그리고 그런 증빙을 챙기고 제출하고 이런 비용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뢰에 기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자유롭게 해주었을 때 이게 육아라는 것이 혹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약간 그 신경을 다른 데 써야 되는 것들이 여성이나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 모두의 문제가 되면 특별히 뽑을 때 여자를 뽑으면 뭐 경력 단절이 있겠지 하고 기피하게 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모두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적 제도적인 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왔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의사결정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네. 제가 이제 직접 회사에서 일하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그 이미 2014년에 대졸 취업자 수가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취업에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그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는 있지만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약사 같은 경우는 64%가 여성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도 이제는 거의 그 반반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소위 시험을 통해서 뽑는 이런 그에서는 여성들이 거의 남성을 곧 앞지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 여성과 남성의 이 차별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직장 내에서 이 승진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불이익이 저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저는 제가 아까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빨리 할 필요는 있지만 지난 5년간 대기업 의 30대 대기업의 이 여성 임원들이 200명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5년 전보다 딱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 여성 임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에서 여성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인정이 되고 또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남성의 생산성과 여성의 생산성이 직장 내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거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문화적으로 남아 있는 유리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저는 기업 내에서의 어떤 남녀 차별 문제 또 승진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물론 반론이 있으시죠. 아니 반론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저도 수치적으로 보면 실은 여성의 어떠한 대졸 이후 취업률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의 진학률이라든가 이러한 네. 통계 수치는 과거의 후나미 세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딸이라고 뭐 대학까지 말하라 이건 분명히 아닌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여기 다 교수님 학교시고 저도 공공기관이고 여기도 카카오 엄청 좋은 회사잖아요. 이렇게 다 좋은 회사에 계시는 분만 이제 다 와 있는데 실은 5인 미만 기업 소규모 영세 어떤 작업장이라든가 30인 미만 뭐 50인 미만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어떠한 현장 속에 있는 그 여성들과 남성들의 지위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임금차도 100대 그러니까 남성이 100만 원 받으면 여성은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믿을 수 없지만 64만 원 평균. 예, 그러니까 100대 64 이렇게 그 엄청난 임금 격차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처우 그리고 뭐 좀 이따가 논의될 뭐 성희롱 뭐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승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어떤 여성은 이렇게도 저한테 말하기도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나는 승진할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애는 누가 볼 거냐. 나는 어느 정도로까지만 내 바운더리를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전 너무 아깝잖아요. 당신 능력 너무 뛰어나다. 그런데 그럼 우리 얘기는 누가 봅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어떤 현실에서 여성들이 똑같이 진입해서 똑같이 승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문화적인 것 이상의 그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 네네. 그거를 조금 더 과감하게 드러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은 저는 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비교를 할 때 여성 전체와 남성 전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직종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교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그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에 많이 종사하는 게 사실이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동일한 직종에 동일한 일로서 취업을 한 사람들 사이의 차별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척도인데, 이 부분은 저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딸이 그 직장을 다니고 육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확실히 그 딸의 그 육아 과정을 통해서 보는 제 찬으로 보면, 다시 시간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은 정말 이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더 확산시키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좀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대안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30대 이하의 남성들의 의식도 저는 최근에 뭐 몇 가지 그 이슈를 가지고 남녀 대립인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을 하지만, 네. 오히려 전반적인 그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그 생활 현장에서 양성평등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의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마련된 거 아닌가, 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긍정적인 면을 더 좀 부각을 시키고 싶습니다. 네. 임선영 부사장께서는 지금 그 카카오에서 기업 안에서 어떤 실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성평등 관련돼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직종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채용을 할 때 저희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일단은 개발 직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온라인상으로 코딩 테스트를 합격해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는 출제도 이제 시스템이 하고 채점도 시스템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지원자가 누구인지 뭐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 개발 직군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지금 뭐 이과 혹은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차별이 약간 사치예요. 진짜 제발 코딩 테스트 좀 많이 통과해서 면접 좀 많이 보고 싶다. 제발 와주세요. 이런, 사실 이제 산업에서 내가 어느 포지션에 갈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약간 수요 공급이나 젠더 문제 이외에도 수요 공급이나 대체 불가능성이나 그 직무의 난이도나 그 직무의 미래 포텐셜이나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비개발 직군은 어쨌든 이제 뭐 뽑죠. 뭐 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도 보고 기획자는 면접도 보고 뽑고 이제 뽑는 과정에서도 제가 저희 부서에 누군가를 채용하는데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다른 부서의 임원과 HR 임원이 같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좀 아니라고 하는데 저 혼자 된다고 뽑을 수가 없다거나 이제 이런 장치들이 좀 있고, 네.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제 실력이 있는 훌륭한 분들이 다 동등하게 입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처음에 맞닥뜨리는 장벽이 이제 결혼을 했을 때의 육아의 문제. 그거는 어쨌든 제도적으로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잘 쓰이게 하여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모가 같이 하게 되는 이슈가 됨으로써 여기에서의 어떤 특정 성별의 불이익이 없게 하자인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승진의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승진을 왜 해야 하냐면 굉장히 임금과 보상에서 고비가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여자 후배들한테도 많이 하는 말이 저는 거기까지 올라가고 싶지는 않고요.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네가 안 하면은 네 밑에 후배들에게 기회가 안 되는 거여서, 이거는 마치 교과 과정을 이수하듯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갈 수 있으면 대학교 가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냥 이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만 해도 이제 뭐 IT 회사에서 굉장히 여성 임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뭐 또 문과 출신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주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고, 저는 제가 그것을 못했을 때에 제 스스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 정도의 책임감이 있으니 제 책임감을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자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제가 경영진의 포지션을 소화하려면 그 뷰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의 매출이 얼마고 어디서 돈을 벌고 있고 지금 회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문제는 무엇이고 그 일과 내가 맡고 있는 일과의 관계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실제 그 뷰에서 봤을 때에 필요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게 준비된 다음에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제 책임감을 활용하십시오, 저를 쓰세요 라고 사실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대이고, 그렇게 직장에서든 개인 생활에서든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갖는 설득력이나 공감대만큼의 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주장을 왜 여자만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방식은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있고, 네.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부사장님은 아주 훌륭하신 리더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리더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달라질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승진도 당연하고 직장 가는 것도 당연하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도록 주변에서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고, 이러한 그 여성들이 직장인으로서의 당연함에 대한 어떠한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딱 가고 마쳤는데 직장에 가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아까 에피소드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지점에서는 여성들을 또 배제하고 좋은 의미로 배제하는 거예요. 너 집에 빨리 가봐라. 아기는 누가 보겠니? 네. 그러면서 배려하는 척하면서 1차까지 같이 있고 2차, 3차 그냥 자기네들끼리 가버리는. 네. 어쩌면 이것도 여성들은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거든요. 그렇죠. 왜 나를 이렇게 배제당하는가? 근데 이유는 집안에 빨리 가봐라. 누가 아기 보겠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양가적으로 작동하는데, 여성들도 그게 굉장히 양가적이라고 말해요. 나를 보내줘서 고맙고 배제해서 얄밉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 어떻게 합니까, 현실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교수님 어떻게 해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될지 한번. 네. 근데 저 좀 거룩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자유는 사실은 권력하고 이 싸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하고 이게 기란 관계, 대항 관계에 있는 거는 권력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제어하고 권력을 어떤 식으로 그 평준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은 모든 그 자유를 얻고자 하는 집단이나 개인의 싸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난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페미니즘이 원래 그 대상으로 했던 건 가부장제잖아요. 페미니즘이라는 이론이 나오고 그 운동이 나오는 거는 과거의 그 급진적인 또는 뭐 이거 여러 가지 형태의 여성 운동하고는 다르게 그걸 페미니즘이라고 구조화하고 정식화한 거는 결국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그게 이제 여성 문제의 본질이라고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가부장제라고 하는 건 이게 문화라고요. 그 권력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문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곳곳이 스며들어 있고 우리 DNA 속에 또는 사회 학습 과정 속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저부터도 그런데 그런 DNA가 곧잘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경우들을 발견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평등화 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과 이 그 구체적인 관행 속에서는 그런 게 곧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장에서도 저는 뭐 그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우리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그 남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부장제적인 의식이 강한 기업 문화 속에서 기업을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가가 갖고 있는 그런 의식과 그 밑에서 승진의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직장인들의 의식 구조가 그게 또 학습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구조가 지금은 아직도 강하게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결국 속도의 문제지 깨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기업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뭐가 이익이 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는 기존의 그런 수직적 권력 구조 속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의식과 문화 관행을 유지하는 게 기업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현명한 기업가들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는 여성들이 육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더 단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여성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그 양성평등의 기업 문화를 갖는 게 기업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현명한 기업가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더 장려를 해줘야죠. 그리고 자꾸 지금 그 기업 문화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도 문제 제기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속에 기업들이 뭐가 장기적인 이익이 되는, 저는 발전론을 전공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 발전도 한 단계 더 나아가려 그러면 이 여성들을 얼마나 광범하게 경제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남성이 또 못 갖고 있는 특성들, 네.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가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인재는 결국 기업이라는 게 인재 싸움이고 아이디어 싸움인데, 생각의 힘의 싸움인데, 그거에서 남성들 중심의 그런 거는 굉장히 제약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제적인 문화 속에서 생각의 자유가 좀 이렇게 억압돼 있는 측면이 많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 아이디어의 어떤 그 풀이랄까, 이런 면에서 또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감성이랄까, 이런 거는 여성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나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나 그런 걸 얼마나 잘 동원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깨닫는 사람들이 저는 리더가 된다고 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세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항상 저희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기업들이 여성 인재를 정말 해안을 갖고 잘 등용하면 좋은데, 여성 인재를 등용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기업의 그 조직 구조와 그 여성의 어떤 그 생활 주기가 계속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자본 창출 이득이 가장 우선인 기업이 과연 여성들의 그러한 미래 인재상으로 여성들의 능력을 얼마나 정말 많이 갖다가 쓸 거냐, 저는 이 부분이 저희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맞지만 사건이 터지면 당장 펜스룰, 여자랑 안 놀겠다, 여자 배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다 알고 우리 여성들이 써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여성들을 쓰게 되면 여성들에게 소위 딸려온다고 생각하는 그 육아며 뭐며가 계속 이분들의 머릿속에 그 잠식한 남아있다. 거예요. 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함께 공감하고 같이 풀어갈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득이 앞서는 기업에서 여성들이 당장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게 기업 입장에서, 조직 입장에서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골치 아프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보다는 기업의 조직 논리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조직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들이 여성들에게
boys be ambitious처럼 girls be ambitious를 가르쳤을 때 지금의 이 조직 구조와 이 ambitious랑 충돌할 때 결국 나가 떨어지는 것은 여성들이더라.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깊이 있는 천착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여성 인권 그리고 평등 이 부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분명히 진보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성희롱, 성폭력 이 부분을 또 한번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되는 현실이 참 슬픈 네. 대한민국의 얼굴인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이런 성폭력 문제는 늘 약간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매년 의무 교육을 받고 그럴 때 피해자일 때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했어요. 피해자 가해자 프레임이었는데 새롭게 이제 저희가 좀 시도해 본 거는 목격자 또는 인지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특히 이제 저희가 리더들을 다 모아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살면서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경우보다는 목격자나 인지자일 때가 많아요. 제가 뭐 만약에 10명짜리 조직을 맡고 있다.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내가 알았어. 어떻게 하다가 알았을 때 인지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혹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A와 B가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거 내가 보기에 부적절해 했을 때 목격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교육을 이제 했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친한 사람에게 와서 야 이게 사실은 내가 이랬다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제가 가해자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해야 할 일은 너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런 프로세스로 조사가 진행 중이니 여기서 더 이상 듣지 않을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 예, 그리고 이제 인지자로, 그러니까 목격자로서 A가 B가 우리는 뭐 내가 상위 조직장이 아니더라도 A가 B한테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 않고 그 말을 하신 분에게 그거 이상한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주는 거.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네. 혹은 내가 이걸 고칠 수가 없더라도 누군가에게서 계속 제지를 받는구나 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피해자의 보호, 가해자의 격리, 뭐 가해자가 되지 않는 ABC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목격자, 인지자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특히 직장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가해자가 내가 가해자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가해자 행위자들이 본인의 하는 행위가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거기서부터 네, 일단은 거기서부터 막혀 시작입니다. 있어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하는 일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방관자가 되지 않게 살기. 그래서 저희는 바이스탠더가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의 지원자로서 업스탠더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방식의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컨설팅을 하거나 알려주는 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힘든 것은 이러한 이제 미투 국면 이후에 이 사건들이 계속 드러납니다만 이 변화는 생각만큼 또 쉽지 않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움인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different together, 함께 하는 거, 저는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변화는 누적적이지만 그 누적적인 것 가운데에서도 속도를 확 빨리 하게 하는 그 이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 저는 미투가 그런 효과를 상당히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기관장을 해봤지만 네. 그 2,000명, 3,000명, 뭐 2, 3천 명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다성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참 그 안 받아요. 아무리 받으라고 독려해도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그 일을 해보면 남자들이 서로 알아요. 누가 위험 인물인지. 그러니까 그게 학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그런 어떤 의식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그 표출이 되는데 자신은 전혀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상당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뭐 네. 목적 의식적으로 했다기보다 네. 자기도 모르는 그 새에 나온 행위들이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니까, 지금 과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그거를 의식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걸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너무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은 에이 그럴 바에 아예 접촉을 안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펜스룰이 펜스룰인데. 생기고, 그거는 저는 그 왜곡된 일종의 피해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건 지금 뭐 직장에서 그런 제도는 돼 있지만 저는 이 그 특히 직장에서 이 그 소위 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게 그 의식 개혁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가해자의 위치로 가 있게 된다는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그런 것들을 용인하거나 교육하고 있었다라는, 문화 속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랬나요? 그렇죠. 그랬죠. 그랬습니다. 네. 네. 그건 인정하시죠? 예, 예. 네, 인정하십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네. 가해 행위자를 만나보면 이분들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의도가 아니라 이 본인들의 문화입니다. 본인의 문화가 상대방에게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한다, 이런 걸 몰라요. 네. 그래서 왜 모르는가 보면, 아니 여성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제가 친하게 하기 위한, 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근감의 표현이었어요. 예, 친근감의 표현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뭐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네. 뭐 하여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딸 같아서 그랬어요. 뭐 또 딸 같아, 어떻게 잘하세요? 딸 같아서 그랬어요. 뭐 이런 거 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위자들이 하는 말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또 뭐 사랑해서 그랬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리고 아껴서 그랬어요. 뭐 그리고 더 예뻐지라고 그랬어요. 뭐 내지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해명을 하는데, 결국 이거는 지금 듣는 분들 얼굴이 안 보여요. 막 안 이렇게 보여요. 화가 확 올라오는 듯한, 네, 어디서부터 들어본 듯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희롱에 대해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상대방이 이게 본인이 성희롱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왜 하느냐? 본인이 그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까지 교육을 받지 못했다도 있지만 본인이 그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보다 위치가 높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선배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의 성희롱으로 가해지는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왜 그런 책 있죠, 맨스플레인, 남성들이 설명하는 모든 거, 그래서 오빠들이 설명하는 모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의 여성들이 저하하는 것도 나름 또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그 사회적인 논란 와중에 결과적으로 남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런 논란들이 너무 심각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교수님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그 현대 사회에서의 이 가족이 뭐에 기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뭐 집단이나 신분이나 가족의 어떤 표현으로서 이게 결혼이 이루어졌잖아요. 현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위 자유연애와 플라토닉 러브의 기초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연애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 원리거든요. 그건 어떤 도덕적 원칙을 전제로 하냐면 성적 욕망을 자신이 그 정신적 사랑을 나누는 대상에게 한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성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 성적 욕망이라는 것도 이게 체득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학습되고 또 진화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구현된 지금 이렇게 남성들의 성적 욕망의 구조라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확립한 어떤 결혼이나 연애의 어떤 기본 도덕적 원칙하고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간극이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심한 이유는 남성은 역사적으로 가부장제가 원인이었든 뭐가 원인이든 그런 성적 욕망을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행사해도 큰 문제. 지금도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있는 거나 쓰고 이런 다니고, 거는 예. 다 그런 어떤 성적 욕망에 대한 이 억압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드러냄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게 페미니즘의 하나의 공헌이라면 공헌일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게 문화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이 남성들이 갖고 있는 이 성적 욕망의 체계는 지금 지금 이렇게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적 원칙과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이게 완전히 그런 어떤 도덕적 원칙에 맞게 이렇게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훨씬 더 이 목적 의식적으로 이 남성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남성들이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법이나 제도가 그런 걸 한편으로는 좀 뒷받침을 해주고 또 특별히 그런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일단 그 학습 기제를 발전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저는 이미 지금의 어떤 개인화라고 하는 어떤 삶의 양식의 변화 네. 속에서 이미 남자 여자의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토대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거는 남녀 간의 친밀성에 기초한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또 그것을 구현하지 않고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행복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 또한 어김없는 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최근에 이런 남녀 간의 싸움을 네네. 극단화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친밀성에 기초한 이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기초를 훼손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걸 오히려 올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페미니즘 가운데 그런 문제 제기로서의 극단적인 주장은 저는 이게 다원주의니까 우리 사회가 네. 받아들일 수 있어도 그걸 마치 제도화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것을 사회적인 어떤 문화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경계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변혜주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제 미투 이후에 가장 우리 기자님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은 게 이 여성들의 어떤 의미의 어떤 저항 그리고 남성들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저항 오늘 주제인 백래시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가는 거 너무 걱정스럽지 않냐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어쩌면 아까 계속 세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쩌면 기울어졌어요. 시소 탈 때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그 기울어진 힘없는 쪽에서 어떤 의미에서 나름 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제도적 노력, 법적인 노력, 문화적인 노력, 구조적 노력과 함께 개인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어쩌면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운동장의 이 기울어짐을 좀 나름 비슷하게 맞추려고 네네. 하는 저는 어떠한 몸
불임 내지는 본인의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함에 대해서 왜 그러면 한쪽에서 계속 걱정하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할까? 그 원인을 천착을 해보면 결국 기울어진 것이 당연한 건데 이제는 기울어짐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집단이 아니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니까 이 목소리에 대해서 한쪽에서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집단이 이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너희 그만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인 어떤 반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이런 얘기가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의 발언으로는 적합하지 않는데요. 저는 우리가 더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그 약자들,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그 더 많은 목소리 속에서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이거에 저희가 집중을 할 때 저희의 미래는 네. 아주 장밋빛이다, 아주 희망적이다 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네네. 자, 얘기를 이제 좀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임선영 부사장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세션에서 함께 좀 나누면서 여러 의견들 함께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많은 여성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어떤 여성들의 어떤 권리 신장, 그다음에 성차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회사는 굉장히 이제 경제 논리가 돌아가는 곳이니까 제가 설득을 주로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시면 보스의 손해입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자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거나 혹은 뭐 이런저런 차별이 존재할 때 지금 이제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회사의 손해이고 그리고 보스의 손해입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게 어쨌든 이제 제가 처한 환경에서 이제 하나 좀 작동하는 방식을 좀 배운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되게 용기 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노력해 주신 훌륭한 선구자분들이 계시지만 즐기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즐기면서 이렇게 서로를 좀 격려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의 이제 장점이 상향 평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교에 많은 IT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여성들도 많이 있고 남성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여기 다니다가 저기 취업하고 이제 많이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회사에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대라고 하면 바로 회사에 그게 프레셔가 돼요. 저 회사는 저런 정책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나요? 그러면은 들어보면 딱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저기는 무슨 자녀 양육 휴가를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은 그냥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클러스터 안에서는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예,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예, 마무리 말씀 50대 기성세대 남자분 대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여성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좀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변 원장님한테 오늘 혼이 많이 났네요. 예,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생각은 남성들이 이게 귀가 딱 닫힌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세대가 내려갈수록 저는 충분히 이 학습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고 또 그런 어떤 변화가 속도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빨리 올 개연성이 높다. 그런 환경이 그런 생태계가 이미 상당 부분 저는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좀 낙관론의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도덕적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남편은 이
그 부인은 남편의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서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그 부인에게 머리빗을 사주기 위해서 자신의 시계를 판단 말이에요. 부부가 전부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받고 어긋나는 행동을 했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굳건한 그 도덕적 기초로서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고, 그 속에서 저는 진정한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어떤 요구와 이런 문제 제기 이런 것을 다원주의 사회에서 포용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굳건하게 만들어야 될 도덕적 기초가 뭔가, 그거는 여전히 남녀 간의 사랑과 신뢰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변혜정 저도- 원장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모든 문제는 저도 박형준 교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세상에서 걱정하는 뭐 성대결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듣는데요. 이 모든 여성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적확하게 본인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리고 때로는 주장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과 의논하고 연대하시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정말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different. 우리는 정말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 뭔가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런 그 마지막 그 용어를 저희가 함께 생각하면서요. 제가 그래도 여기에 왔는데 저희 기관 홍보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나가시면 그 여러 가지 그 패널로 우리 기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여러분들이 혹 행여나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이러한 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호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책자가 거의 떨어졌다고 하던데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0대 우리 30대 굉장히 심각한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이 책자들이 마련돼 있어요. 나가시면서 한 권씩 꼭 받아가시고요. 혹시 없으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본인들이 많은 공부를 또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아는 게 힘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 자, 이데일리 W 페스타 오늘 두 번째 세션 변화와 미래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센 언니를 이렇게 하나 알아두면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형준 교수님, 그리고 또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님, 그리고 또 임선영 다음 카카오 부사장님,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기상 씨도 좌장을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